대단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헌당고기의 내용을 너무 깊은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환단고기는 이제 여러 가지 서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그 출판사에서 나온 서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대한사랑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책자는 뭐냐면 상생 출판사에서 나온 이제 환단고기입니다. 기존의 어떤 환단고기 책보다도 좀 방대한 자료들, 특히 이제 어, 환단고기를 이제 위서라고 주장하는 이제 강단 사학자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강단 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위서라고 하는 논문의 주제를 그러니까 우리 그 논문 이제 RISS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대한민국에 나오는 모든 논문이 다 올라가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논문들의 환단국에 관련된 논문들을 다 다운받아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무엇을 근거로 위서라고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에 반박하는 그러니까 사료를 중심으로 1차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거짓이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가 상생출판사에서 나오는 환단고기를 저희들이 이제 기본 교재로 삼아서 앞으로 이제 진행해 나갈까 합니다. 이제 환단고기도 이렇게 판본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원전 중간에 보면 이제 원전이 있고요. 이렇게 원전이 이렇게 있고 뭐 어린이본도 있고 요런 책들은 이제 그 저기 원전 그 한문본으로만 되어 있는 책들이거든요. 그런 책들도 있고 청소년을 읽을 수 있는 책, 뭐 어린이 책 이런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판본이 많이 있습니다. 어, 한단고기를 이제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한단고기는 그냥 우리 민족만 볼 책이 아니라 사실은 내용을 이제 살펴보다 보면 인류 문화의 그 첫 창세의 역사 내용들도 막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단고기를 그냥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보자면 70억 인류의 문화 성전이다. 원형 문화의 성전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광명문화 환단고기 전체를 읽다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나오냐면 전에 우리 그 삼국유사에서 이제 잠깐 이게 봤었는데요. 이런 광명 수행을 통해서 또 영성문화, 광명문화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탄생이 되고 이렇게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가 그런 내용들도 환단고기를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주 깊숙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환단고기를 일본 사람이 이제 조선사 편수의 고문인 구로이타 가스미라는 사람이 환단고기를 이제 그 당시에 나온 거를 어, 입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지난 세조하고 예종, 성종 이런 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는 이 환단고기는 금서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 금서에 어떤 그들이 얘기했던 금서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뭐 대략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단고기에 일단 우선 저자를 한번 보게 되면요. 환단고기는 총 5책에 13권의 사서가 이제 담겨 있는 합본이 된 책을 이제 환단고기라고 하는데, 이 환단고기에는 뭐 삼성기라든가 뭐 단군세기, 북부여기, 뭐 태백일사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책이 5권이 들어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그 책을 쓰신 분들이 보통 일반적인 그런 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당시에 최고의 지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쓰신 책입니다. 이 삼성기라는 책을 쓰신 분은 이제 안암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신라 시대 때 10성의 한 분이에요. 신라의 10명의 성인을 뽑으라면 뭐 있는데 그분 중에 10성 중에 한 분인데 굉장히 도가 높으신 그런 도승이죠. 이분들은 이제 해동 고승전이나 뭐 삼국유사 이런 데 이 안암로 고승에 대해서 좀 나오기도 하죠. 이 신라 진평왕 때 그런 승인데요. 이분이 이제 삼성기 중에서 삼성기 상을 저술을 하셨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원동중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원동중이란 분은 이제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는 아직 파악이 조금 덜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파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원천석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의 이제 스승으로서 이 원씨 일가에서 이제 원동중이라는 그 족보에는 원동중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그 가족의 어떤 이제 흘러내려오던 내용이 원천석이 자신의 조상인 원천석이 원동중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원씨 일가에 흘러내려오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이분이 원동중이 원천석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하여튼 태종 이방원의 스승 정도니까 대학자임에는 틀림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단군세기를 저술하신 행촌 이암 선생님은 이분은 이제 고려 충렬왕 때 태어나셔가지고 고려 말 충렬왕 때 태어나셔가지고 한 6분의 임금을 이제 섬기셨죠. 현재로서 이제 얘기하는 총리급에 해당하는 수문화시중의 그 역임을 하신 아주 대학자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이분의 할아버지가 이존비라는 분인데 이존비라는 분이 이제 나중에 고려 그 본기에 보면은 또 일부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이분은 역사에 이 집안 자체가 역사에 굉장히 저기 굉장히 그 지식이 넓고 깊고 이분 자체가 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단군세기를 이렇게 저술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북부여기는 이제 복외거사 범장이라는 분인데요. 이 범장이라는 분은 참 이 북부여기를 저술을 하셨는데 이 북부여기가 없었으면 우리가 1회부터 강의를 했을 때부터 나왔던 국통맥, 이 국통맥이 중간에 아마 단절이 됐을 겁니다. 이 북부여사, 부여사가 너무너무 복잡한데요. 좀 이따 잠깐 살펴볼 건데요. 이 북부여사가 너무 복잡한데 그 현재로서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나 이런 데 나오는 부여를 가지고서는 이 국통맥 자체를 연결시킬 수가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북부여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부여사가 완전하게 총정리가 됐습니다. 부여사는 이제 미싱 링크라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의 중간에 잃어버린 고리로 이제 명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북부여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히 복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태백일사인데요. 태백일사는 이 일자가 뭐냐면 이게 숨길 일자거든요. 숨길 일자. 태백일사에서 이 숨길 일자. 태백이라는 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태백이라는 거는
우리 백두산을 얘기하는 거죠. 한민족을 얘기하는데 이 한민족의 역사에선 숨겨진 그동안 숨겨져 왔던 또 숨겨진 그런 역사를 적은 것이 이제 태백일사라고 하거든요. 이 태백일사를 이제 저술하셨는데 이분은 조금 전에 행촌 이암 선생의 그 현손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보통 쓰는 말로 이제 뭐 고손자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현손이 정확한 말인데요. 현손이 되는데 이분이 중종 때 조선 중종 때 찬수관으로 있어가지고 그 이전에 예전에 있었던 그 고려 저기 조선 시대 때 세종 아까 얘기했던 세조 성종 뭐 예종 이런 분들이 전부 수거령을 내렸던 그런 책들을 이 찬수관이 됨으로 인해서 그 왕궁에서 이 모든 책들을 전부 다 섭렵하시고 그 내용을 복원하며 쓰신 내용이 이제 태백일사입니다. 그래서 이 금서로 전해지던 그런 내용들을 전부 핵심적인 내용을 적어가지고 태백일사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죠. 특히나 이제 태백일사 중에서 좀 이따 이제 잠깐 또 살펴볼 내용이지만 삼신오제본기하고 소도경전본은 우리 민족의 3대 경전이 들어있는 소도경전본은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 민족과 역사와 인류 문화의 원형을 회복하는데 아주 엄청난 공덕을 쌓은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태백일사는. 그다음에 이제 이맥 선생님은 이맥 선생님의 이제 또 그 후손 중에 한 분인 이기라는 분이 있는데요. 해학 이기라는 분. 해학 이기라는 분은 여기에 이제 당신의 가정에 전해 내려오던 그 태백일사를 계연수 선생님에게 이제 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계연수 선생님이 해학 이기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죠. 근데 이 해학 이기 선생님도 호남의 그 3대 중에 한 분으로서 아주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죠. 이제 운초 계연수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동안 내려왔던 이제 삼성기, 단군세기, 뭐 태백일사, 복부여기 이런 내용들을 전부 정리를 하셔가지고 환단고기로 책을 이제 합편을 하셨죠. 합편을 하셔가지고 세상에 책을 내셨는데요. 근데 책을 내실 때 이제 그 독립운동가였던 오동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 계연수 선생님도 독립운동을 같이 하셨죠. 같이 하셨는데 같은 동지였던 이 두 분의 그 사제를 털어가지고 환단고기를 1911년에 약 30부를 인쇄를 해가지고 목판 인쇄를 했습니다. 목판 인쇄를 해서 주변 아는 사람들한테 돌리고 독립군들에게 역사 교육을 하는 그런 교재로 삼으셨죠. 근데 뭐 저번 시간에도 잠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장터에서 역사를 공부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전쟁의 전초전은 역사 전쟁입니다. 역사 전쟁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진정한 이제 전쟁이 막 터지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역사 전쟁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역사 속에 흘러나오는 그 민족의 면면한 정신, 그런 정신이 교육이 되면서 오히려 전쟁을 더 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호기를 또 가질 수가 있죠. 호연지기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독립전쟁에서도 역사교육은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한민족의 상고사, 위대했던 찬란했던 상고사가 담겨있는 역사 정신이 담겨있는 판단고기를 출간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 하남당 이유립이란 분인데 이분은 조금 전에 계연수 선생님이 배달의숙이라는 공부 학당을 만드셔가지고 독립군들을 가르치시고 뭐 역사를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어릴 때 아버지하고 같이 배달의숙에 가셔가지고 판단고기를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감영극이라고 이
독립군에 있던 사람인데 이제 배반을 해서 그 우리 밀정이라 그러죠. 밀정이 돼가지고 일본인들에게 개연수 선생님의 행적을 전부 낱낱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정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개연수 선생님께서 고문을 당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사지가 다 절단된 상태에서 압록강에 이렇게 던져지는 모습을 어, 이 이유립 선생님이 이제 보시게 됐죠. 그리고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까지 전부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소녀는 너무나 충격을 먹고 환단고기를 이제 야 어떻게든 환단고기를 전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개연수 선생님의 유언에 따라서 이 이유립 선생은 그로부터 이제 약 한 60년 후에 1980년도에 환단고기를 이제 이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를 하시면서 환단고기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에 나오는 과정은 약 한 100여 년 정도 이렇게 아주 어려운 선조들과 그것을 지켜내려고 했던 목숨으로서 지켜내려고 했던 그런 수많은 선조들에 의해서 환단고기가 지켜졌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럼 환단고기란 책인 어떤 책인가 한번 보시게 되면 몇 개 정리를 했는데요. 좀 뒷부분이랑 약간 중복이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환단고기 구성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해제가 한 600여 쪽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 이제 원전이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목차를 한번 잠깐 보시면 이 법내에는 이 환단고기에 성편되어 있는 삼성기라든가 단군세기, 북부여기 이런 내용들의 이런 책들이 구해지게 된 배경, 그러니까 개연수 선생님의 손에 들어오게 되는 배경을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떻게 구했고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떻게 구했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있습니다. 이렇게 법내에 그런 것을 적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쓰고 있는 이 책은 그냥 내가 상상 속으로 그려낸 책이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내려오던 그 집안에 내려오던 책들을 내가 입수를 해서 그 내용을 여기다가 실른다라는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법내에다가 그 입수하게 된 내용들을 적게 됐죠. 그러니까 위서론자들이 이제 뭐 그럼 뭐 개연수의 위작이다 뭐 무슨 뭐 이유립이 만들어낸 소설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막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이 법내 한 두 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 법내만 한번 제대로 읽어봐도 그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단군세기가 있는데요. 이 단군세기는 특히나 이 단군의 그 47대의 영년이 그대로 이제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군세기 서에는 참 만고의 명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인류 문화의 역사의 구성 원리라든가 뭐 생명의 구성 원리, 뭐 구국의 어떤 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 단군세기 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나중에 우리가 같이 한번 그 살펴볼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북부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북부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민족의 국통이 고스란히 고조선에서 단군조선에서 북부여를 통해서 고구려로 이렇게 국통맥이 연결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이 북부여기는 부여라는 나라 이름을 쓴 나라가 한 7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한데요. 여기저기 사서에 나오는 부여 그러면 그 부여가 어떤 부여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여 쪽에 들어가면 너무 골치 아프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북부여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좀 많이 안 하거든요. 어쨌든 이 북부여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한민족의 국통맥이 고스란히 연결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백일사에는 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의 책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삼신오제분기랑 이 소도경전본운 이런 책들은 우리 민족의 특히 상고사에 있었던 원형 문화가 아주 그대로 적혀 있고 이 삼신오제분기하고 소도경전본운만 제대로 읽어보면 나머지 환단고기는 그대로 아주 쉽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는 어떤 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신오제분기하고 소도경전본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나머지 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나머지 환국본기, 신시본기, 삼한관경본기 이것은 이제 고조선기에 나오는 47대 진안의 단군의 내용 외에 삼한이 이제 고조선은 이제 번안, 진안, 번안, 마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중에 번안과 마한 중심으로 해서 진안과 어떤 관계에 있었고 동북아 역사와 어떻게 관계를 되고 있는지 이 삼한관경 본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국 본기, 대진국 본기 우리가 발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발해는 중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지도가 좀 비슷하나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요동반도가 있고요. 요 바다 이름을 우리가 발해라고 하거든요. 발해.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발해라고 짓진 않겠죠. 원래 본래 이름은 뭐냐면 본래 이름은 대진국이고요. 대진국이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을 업신여기기 위해서 이렇게 발해라고 이제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대진국이겠죠. 대진국. 그다음에 대진국에서 고구려국으로 이렇게 국통이 넘어간다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삼성기 상하는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삼성기 상을 읽어보고 삼성기 하를 읽어보면 삼성기 전에서 빠져있는 내용들이 삼성기 하에 아주 절묘하게 상호 보완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환인천재가 7세로 있었다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환웅천왕도 18세까지 있었다는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군세기를 보면 단군세기는 이제 47세 단군이 2096년 동안 통치했고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임금 그 단군이 통치할 때 아주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거기 하나하나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군세기를 보게 되면 중국 역사와 한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연관되어 있고 또 얼마나 이제 어디가 어디를 통치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 단군세기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이 북부여는 이제 부여사의 전모를 전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태백일사는 뭐 신교의 우주관이라든가 신관이라든가 인간론이라든가 역사관, 수행관 이런 내용들이 아주 총체적으로 들어 있어서 아주 그 9천년 민족 역사의 아주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태백일사의 삼신오제본기 소도경전본운에 이렇게 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북부여를 잠깐만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이 북부여를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부여의 어원은 어디서 나왔냐면 그 일대 초대 단군의 아들이 네 분이 계셨는데요. 초대 단군의 아들이 제일 첫째 아들이 이제 부르죠. 부르태자. 그다음에 부루, 부소, 부우, 부여. 막내 아들이 부여예요. 부루, 부소, 부우, 부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네 분의 이제 아들이 계셨는데요. 여기에서 부여의 어원이 이제 시작입니다. 막내 아들. 부여라는 것은 우리가 해가 떠올 때 부연하게 밝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밝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밝음을 상징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대부여라는 것이 보입니다. 대부여. 이 대부여는 단군조선이 지난번에 우리가 1왕조, 2왕조, 3왕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망조 때는 단군 조선을 이름을 국호를 대부여로 이렇게 좀 바꿔놓으셨어요. 바꾸셔가지고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대부여의 북통맥을 이은 것이 이제 북부여거든요. 북부여가 있고, 이 북부여에서 북부여도 이제 1대, 2대, 3대 단군, 그 다음에 4대 단군이 이제 고두막한인데요. 고두막 단군인데요. 그분이 이제 또 졸본부여를 여셨어요. 졸본부여를. 그 졸본부여 여시고, 그다음에 이 졸본부여를 여시고 북부여를 대통을 이으셨거든요. 그때 북부여에 있었던 헤부르라는 단군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가지고 이 헤부르가 가서분으로 가서 동부여를 또 세웁니다. 동부여를 세우고 이 동부여에 있던 금화왕의 동생이 이제 갈사부여를 또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화왕의 이제 종제가 또 이쪽 서쪽으로 가서 연나부 부여를 또 만듭니다. 이게 이것만 해도 지금 5개 부여가 나오죠. 이 연나부 부여를 또 우리가 또 서부여라고 하는데요. 이 서부여는 또 일본 역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에 이 서부여의 마지막 왕이 의라인데요. 의라가 어디로 가냐면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가서 누가 되냐면 일본의 왕 오진왕이 됩니다. 15세 오진왕, 응신 한자로 보면 응신왕인데요. 이 오진왕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북부여에서 이렇게 일본의 왕통이 연결됐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여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여러 내용의 부여가 있기 때문에 복잡해서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정리를 해 놓으신 분이 아까 범장이라는 분이 이제 북부여기를 정리해 준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이제 해제가 나오는데요. 이 해제는 총 이제 5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 이 첫째 부분에는 이제 환단곡이나 어떤 책인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릴 때는 위서 논쟁 주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또 환단고기가 진서임을 밝히는 그런 사료적인 증거들을 전부 이렇게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시중에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뭐 산발적으로 조금씩 나오긴 있겠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를 해내온 서적이 아마 이것이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 환단고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의 그 원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읽어봐야 되고 또 특히나 한민족이라면 필독서 중에 최우선으로 봐야 될 그런 필독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환단고기가 밝혀주는 이제 국통맥인데요. 이 국통맥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해 나갈 텐데요. 특히나 이 국통맥 처음에는 이제 환국에서 나왔겠죠. 환국, 배달, 고조선, 북부여, 그다음에 열국시대 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환국에 보면 이 부분에서 뭐가 또 되게 중요한 내용이냐면 환국에서 서양 역사의 문명의 기원은 이제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수메르 문명이 어디에서 나갔냐면 이 환국에서 수메르 문명이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문명의 기원도 결국은 어디에서 기원이 됐냐면 환국에서 기원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많이 이제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인돌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아주 사료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사파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환단고기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인류 문화의 원형 문화 그것은 이제 신교라고 하는데요. 이 신교라는 거는 이신설교라고 해서 신으로서 신으로서 모든 것을 가르침을 베푸는 거예요. 가르침을 베푸는 것을 이신설교 또는 이신시교, 이삼신시교, 이삼신설교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의 준말로 요게 이제 신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교 환단고기를 읽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일신이 나오거든요. 일신이 나오고 이 일신이 어떻게 되냐면 일신이 즉 삼신이 되어서 삼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게 되고 이 역사가 여기서부터 삼신으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환단고기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일관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 신교, 이 원형 문화에 담겨 있는 신교. 이 신교 속에는 또 핵심적인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 이 일신이 삼신이 되고 삼신이 일신이 된다. 그러니까 삼일 철학이 나오는 거죠. 삼일 철학. 삼일 철학이 나오는데 삼일 철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천재 문화입니다. 천재. 하늘에 제를 지냅니다. 하늘에 이 제를 지내서 이 삼신 상제님께 제를 올리고 기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런데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전부 다 퍼져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뭐 널리 퍼져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또는 뭐 유문이라든가 또는 그 유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 삼일 철학, 삼신 철학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것들을 전부 뽑아 모아서 여기에 전부 이렇게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것이라서 뭐 주의 깊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모든 문화가 전부 퍼져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유교, 불교, 선교, 기독교 이런 내용들이 신교에서 뻗어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한민족사 왜곡의 현주소. 이거는 우리가 전에 한번 많이 들어봤었죠. 네, 이런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사를 잃게 된 그 3대 요인이 뭐냐? 이 3대 요인은 중국에 의해서 또 외독, 일본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양독, 서양에 의해서 크게 역사가 왜곡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또 이렇게 같이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제. 그러면 이 역사가 왜곡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뭐 이 상태로 그냥 다 잊어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한민족의 뿌리를 밝히게 되면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미래를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 더 밝은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 이제 환단곡 해제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환단고기를 왜 읽어야 되는지를 한번 한 11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환단고기는 창세 문명과 이 한민족의 뿌리의 진실을 밝혀주는 아주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삼성기상에 보면 오한 건국이 최고라. 나호자인데 이 밝은 환자입니다. 우리 밝은 환족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 밝은 환족이 나라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삼성기 전 상편에 보면 선언을 안암로 도승께서 선언을 하시거든요. 이 환국이 그 다음에 삼성기 하에 가보면 석유 환국이다.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삼성기 하에서는 삼성기 전에서 얘기한 환국을 이제 확증을 해 주시죠. 그만큼 이제 삼성기 상과 하는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데요. 이렇게 원래 아주 오래된 환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환단고기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환국이 이제 동북아시아에 있었죠. 여기에 있었다가 서양 수메르 문명으로도 퍼져나가고 이렇게 아프리카 인디언 문명으로도 퍼져나가고 요즘엔 또 인디언이라 그러면 그 뭐라 그러죠? 인종차별적인 언어라 그래서 요즘에 또 인디언이란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그런 말을 또 쓰더라고요.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인디언 쪽이랑 그다음에 요 밑으로 남아가서 이 남아메리카 인디오 문화까지 쭉 연결이 됐고 중국의 이제 황하 문명 뭐 이런 인더스 문명 이런 내용까지 전부 다 여기에서 이제 퍼져 나간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환단고기는 국통맥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삼성조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요만큼의 삼성조 시대, 그다음에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 시대, 고려 조선 대한민국 시대 이렇게 333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민족은 삼성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333으로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리는 삼일 철학에 근거해서 역사의 구성도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또 이 책에서 국통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번에 한번 했던 거라서요. 왜곡된 한국사 체계 뭐 이렇게 뭐 위만조선이라든가 뭐 한사군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왜곡된 지금 우리 국사책을 완전하게 다 새로 써야 되는 그런 실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단고기는 광명사상이 실현된 상고시대 인류 역사의 전체 과정을 이제 설명해 주는데요. 이제 신시분기에 보면 자천 광명이 위지환이라 그러니까 하늘 광명을 뭐라고 얘기냐면 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자지 광명 땅의 광명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단이라고 그랬어요. 단. 그다음에 인간의 광명을 뭐라고 했냐면 한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환, 단, 한의 이 광명사상 이 속에는 환과 단과 한에는 다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광명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이 광명사상은 환단고기 전체를 지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환단고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단고기라고 우리 명칭을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 이제 한단고기라고 그러죠. 그는 하늘과 땅과 인간이 서로 다른 것처럼 한단고기라 하면 안 되고 환단고기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잘못됐고 어쨌든 광명의 역사가 그대로 스며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국호도 전부 뭐냐면 뭐로 돼 있어요? 밝음으로 다 돼 있죠. 그죠? 환국이라는 건 환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이라면 환하다. 그다음에 이제 배달도 밝은 땅이다 이런 뜻이죠. 밝은 땅. 그다음에 조선도 아침조자도 이게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달이 이렇게 지면서 해가 중간에 해가 있죠. 해가 나무 사이를 가지 사이로 올라오는 건데요. 달이 지면서 해가 떠오르는 아침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본의 요 아침이란 그 아침 조자가 이제 일본에 넘어가서 이제 아사라 그러죠. 아사. 그래서 아스달, 아사달 뭐 이런 내용이 전부 다 밝음의 땅, 밝음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부여도 이제 부연하다. 고구려도 굉장히 밝고 높고 아름답다 이런 뜻이죠. 대진국도 마찬가지고 뭐 조선, 대한민국도 전부 다 뭐냐면 이렇게 광명사상, 태양의 밝은 광명사상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국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창업자도 마찬가지로 창업자도 이렇게 한민족 역사 속에서는 밝음, 환웅, 그 다음에 뭐 단군,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다 밝잖아요. 그죠? 근데 해모수도 이거 해처럼 아주 밝다. 그래서 해예요. 박혁거세도 밝은 분. 그 조선시대 때 이성계도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이름을 새벽단자로 바꿨어요. 아주 밝은 새벽단. 그래서 이렇게 창업자의 이름도 전부 광명을 상징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환단고기는 어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원형 문화인 신교 문화가 그대로 들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신시교라 나왔죠.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푼다. 이 삼신설교, 삼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푼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형 문화를 다른 말로 신교라고 얘기합니다. 신교. 앞으로 이제 자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이 신교 문화가 우리 민족의 또 인류 역사의 원형 문화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로는 이 신교 문화가 이 일신이 어떻게 현현되냐면 현현이라는 것은 밝게 드러나다 그런 뜻이 되는데요. 이 일신이라는 게 삼신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일신이 세 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신이 세 가지의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의 세 가지의 덕성으로서 작용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있으면서 아버지는 이제 직장에 나가서 이제 직장인이 되겠죠. 집에 들어와서는 뭐 할아버지 밑에서는 이제 자식이 될 테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한 분이 이제 여러 가지를 작용을 하듯이 이 한 분의 일신은 삼신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성명정 이런 내용들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런 내용들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환단고기는 이 한민족의 이 위대한 이 난가 사상, 이 난가 사상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제세행랑군 삼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삼랑은 환단고기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삼시랑이라고 해서 삼신을 지키는 난가를 삼시랑 또는 삼랑이라고 합니다. 이 삼랑이 있고 고조선 시대는 국자랑, 그다음에 북부여 시대는 천왕랑, 신라에는 화랑, 고구려 조의선인, 백제의 무절, 뭐 고려의 뭐 제가화상, 조선의 선비 이것이 이제 조선 말에 들어와서 동학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난가 사상의 맥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또 천자 문화가 나오는데요. 이게 여기 보다 보면 우리가 주역이라는 건 이제 중국의 어떤 학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다 잘못된 거죠. 주역이라는 게 한민족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원래 이 천자라는 것은요. 천자라는 건 하느님을 대신해서 땅을 통치하는 분을 천자라고 하는데요. 이 천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천자의 소명은 뭐냐면 때에 맞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책력을 만들어주는 게 천자거든요. 그래서 이 환단고기를 읽다 보면 뭐 환역, 희역, 뭐 주역,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면 동의족에 의해서 이 책력이 나왔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 문화의 본 고향이 어디냐면 동이족, 한민족이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력은 전부 다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책력 문화는 전부 다 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수를 최초로 발명한 민족이 어디냐면 또 동이족이다, 한민족이다라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철학 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상수철학이라고 해서요. 동양의 철학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해주는 그게 뭐냐면 이 상수 철학입니다. 수에도 의미가 있고 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수 철학을 어떤 동이족의 이제 동방 한민족의 그 우주론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다음에 이제 같이 아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남고기에는 또 이렇게 천문학이 종주임을 또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오성치루라고 있는데요. 오성치루는 이제 그 누구죠? 박창범 교수죠. 박창범 교수님이 이제 그 역사적인 것을 풀어옴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밝혀놨는데요. 이 오성치루 판단국에 적혀 있는 이 오성치루가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또 이제 우리 이건 뭐예요? 저기 나오는 거죠? 고인돌을 보면 이런
별자리들을 많이 새겨놨어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 고분 벽화에 보면 고구려 시대 고분 벽화에 보면 이렇게 천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천문왕이 이제 종주임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단군 시대 때 천문대 감성을 했는데 우리가 천문대가 지금 신라에 보면 경주에 가보면 있는 게 뭐죠? 첨성대잖아요. 첨성대가 있는데요. 이 첨성대가 언제도 있었냐면 고구려에도 있었어요. 고구려. 신라함에 있는 게 아니라 고구려에도 있어요. 고구려 평양에 보면 평양에 첨성대가 있다라는 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제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이 조선왕조 실록에 고구려 평양에도 첨성대가 있었다. 그래서 천문을 이렇게 공부하고 기록하고 배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아홉 번째는 이제 뭐냐면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백우사우사 이제 삼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300 조직이 있고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학이라는 오사 조직이 있거든요. 이렇게 300오사, 300오사 조직이 있는데요. 이 3과 5는 이후에 중국에서도 이런 3과 5에 대한 철학을 그대로 배워서 중국 역사를 기록할 때 사마천이 자신의 자기 나라 한족의 역사를 기록할 때 사망오제 이걸 그대로 따라가서 이런 것들을 따라가서 역사를 이제 기록했거든요. 어쨌든 이 사망오제는 삼신 우리 아까 이제 태백일사에 보면 삼신오제 본기가 있는데 이 삼신오제에서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또한 여기에서 3과 5의 숫자의 철학이 나오는데요. 이 삼신과 오제의 철학에 의해서 305가 조직으로 이렇게 통치 원리를 삼아서 어, 역사를 이제 진행해 나갔죠. 특히나 이 3이라는 것은 고조선이 단군조선이 삼한 관경제로 이제 삼한으로서 그 국경을 삼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우리 이제 어, 지도를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 어, 여기에 이제 진안이 있었고요. 진안이 있었고 이 한반도에 마한이 있었고 이쪽 대륙 백제 이쪽에 뭐가 있었냐면 번안이 있었습니다. 번안. 그래서 마한, 진안, 번안이 삼한 관경제로 해서 고조선이 국가 경영을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또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당국이 열 번째로는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문자의 시원 국가가 어디냐면 시원 민족이 어디냐면 한민족임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문자의 원형 문명이 시작되려면 문명과 항상 같이 가는 게 뭐냐면 문자거든요. 문명하고는 문명과 문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어, 이 문자가 한민족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이런 이제 가림토 문자들이 있잖아요. 가림토 문자. 또 이거 말고도 그 소도경전 본문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신시 시대에는 녹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녹서라는 글이 있었고 녹도문이죠. 녹도. 그다음에 뭐 자부선생 때는 우서라는 글이 있었고 치우천왕 때는 뭐 투전이라는 그런 글씨가 있었고 복희 시대 때는 용서라는 글이 있었고 단군 시대 때는 신전이라는 그런 한자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글자 이런 내용도 있었고 부여 시대 때 왕문에는 부여의 왕문이라는 사람은 부여죠. 부여 시대 왕문이라는 사람은 이분이 이제 부예라는 이제 글자체를 만들었어요. 부예.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이 부예가 한자에 여기서부터 이제 행서가 나온 거죠. 한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가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시간과 이런 변화의 과정을 이제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전부 이렇게 환단고기에
소도경전본이나 여러 군데 이렇게 한자가 우리 민족이 만들어낸 그런 고유한 문자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전해져 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세기 문자인데요. 이게 수메르의 세기 문자인데 이게 BCE 3000년 전이거든요. 3000년 전. 이거보다 더 오래된 문자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포문이다, 우서다, 화서다, 투전이다, 용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일본 아이로 자세히 보시면 한글 같죠? 일본 아이로 문자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이렇게 가림토 문자가 건너가서 일본 신대 문자가 됐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11번째 이런 내용들 보면 굉장히 영화롭고 이제 장쾌한데요. 이 중국의 역사의 시조가 반고라는 사람인데 이 반고라는 역사가 중국 사람들도 자신들이 반고는 신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의 한족들도. 그런데 이 반고가 어떻게 해서 중국 한족의 시조가 되었는지를 환단고기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아주 고스란히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지금 현재 본인들의 역사 그 뿌리라고 얘기하는 황제 헌원의 어떤 그 혈통의 문제까지도 이 환단고get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헌원도 동이족으로 나와요. 동이족. 동이족. 우리 한민족과 같은 혈통이었는데 이 헌원이 욕심을 가지고 나라를 이제 자기 수중에 갖고자 해서 이제 치우쳐랑하고 이제 대전을 벌이죠. 그런 내용들이 환단고기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개국 과정은 조금 전에 잠깐 설명드렸었죠. 그 서부여 의려왕이 나가가지고 일본에서 어떤 15대 응신왕이 됐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뭐냐면 일본의 초대왕이 진무왕인데요. 진무왕. 이 진무왕도 어디에서 나갔는지가 또 환단고기에 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36세 매륵당군 때 협야후 배반령이라는 협야후라는 거는 협야라는 땅에 제후를 이제 배반령이라는 사람을 제후로 보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협야후 배반령인데 좀 이름이 배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명을 바꿔서 일본 3도를 통일시켰어요. 그 단군의 메륵 단군의 명을 받아서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배반을 하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죠. 그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이 초대 진무왕이 되는 거죠. 일본의 진무왕이 되는데요. 이런 아주 재미난 역사 내용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몽고족이라든가 흉노족이라든가 이런 북방 민족의 개척사를 이 환단고기를 보게 되면 전부 이런 내용들이 막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런 내용들이 그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민족의 국통맥이 환단고기에는 이게 들어 있고요. 이 국통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국통맥을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무로 비유를 드리자면 뿌리예요. 여기가 뿌리죠. 뿌리. 뿌리가 시들게 되면 나무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시들거나 열매를 잘 못 맺거나. 그래서 이 뿌리를 우리가 잘 바르게 되면 이 이후에 이제 줄기와 열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튼실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통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옛말에 입에 기근이면 이달기지라. 그 뿌리를 북돋게 되면 이달기지. 그 가지가 아주 굉장히 잘 발달하게 된다라는 그 한자어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상고사의 뿌리 시대의 역사를 제대로 밝히고 이 국통맥을 잘 밝히게 되면 결국은 잘 자라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 민족, 우리 후손들이 아주
이달기지 굉장히 발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국통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단고기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단고기는 인류의 그 창세 역사와 9,000년 역사의 국통맥하고 그 다음에 원형문화 이걸 이제 아까 신교라고 했었죠. 신교라고 했었는데 이 신교 문화의 내용이 오롯이 들어있는 그런 원전이기 때문에 한민족이면 누구나 반드시 꼭 읽어야만 되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 강의는 이 정도로 정리를 이제 하겠는데요. 일단 한단고기는 정말 소중한 사서입니다. 이 참 앞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저서를 말씀을 그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참 이런 분들의 피땀 흘린 뭐 해학 이기라는 이분도 이제 결국은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이분은 아주 그냥 행동주의 파거든요. 그냥 막 가서 막 죽이려고 그러고 뭐 미국으로 가서 막 하고 일본에 가서 황제를 죽이려고 일본 왕을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제 그런 막 계획을 다 짰는데 제대로 이제 실현이 안 됐죠. 일본이 방해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제 자진을 하셨는데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개연수라는 분들 이게 목숨을 버리면서 이게 역사를 지키셨잖아요. 이런 내용들 이런 참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분들의 어떤 그 뜨거운 정열과 혈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환단고기를 우리 손으로 이제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역사를 다시 한번 밝힐 수가 있고 또 앞세상을 또 미리 이제 열어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판단고기가 우리 수중에 있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못 읽으신 분들은 판단고기는 꼭 한번 정독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장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개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